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은 등가 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등가 원리라는 것은 가속하고 있는 관찰자에게 관찰되는 일들은 중력에 의해서 관찰되는 효과하고 완전히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등가 원리예요. 먼저 등가 원리를 얘기하기 전에 특수상대론에서 상대성 원리라는 것도 얘기를 해보자. 갈릴레이 상대론이라고 하는 상대성 원리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원리나 이론이나 그 말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도 특수상대론의 전제가 되는 갈릴레이 상대론은 상대성 원리 프린시플이라고 하고요. 상대성 이론은 theory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구분을 하는데 상대성 원리에서 이거나 우리는 구분 못해 라고 할 현상이 또 있어요. 뭐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등속 운동할 때하고 정지해 있을 때하고를 비교를 했을 때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죠. 내가 정지한 건지 등속 운동 중인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없다. 야, 너 움직이고 있어. 그랬더니 야, 네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우주에 절대 정지해 있는 것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지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등속 운동하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관찰자마다 네가 정지했다 치고 그러고 관찰했다 치자. 그런데 관찰자가 바뀌면 그 관찰자가 정지했다 치고 또한 관찰 결과들을 해석하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등속 운동과 정지 상태를 구분할 수 없는 건데 가속 상태인지 등속 상태인지는 스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속 운동하는지 등속 운동하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내가 등속 운동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그럴 때 물리적으로 실험이나 관측 상황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과연 내가 움직이는 건지 여러분들이 정지한 건지 내가 정지하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건지 구분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가속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가속 운동을 이쪽으로 하는 것처럼 나한테는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구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누가 가속 운동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간단한 실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추가 달린 물체를 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정지했고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들고 있는 추가 그냥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지했고 내가 가속 운동하는 거라면은 버스 손잡이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가속 운동하면 당장 내가 들고 있는 이 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이 나 자체에 보일 거야. 그래서 특정 관찰자는 내가 정지했는지 등속 운동한지는 구분을 못하지만 내가 등속 운동 또는 정지한 건지 가속 운동하는지는 구분이 가능하다. 라고 할 거면서 이제 그 가속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 상대론에서 시작을 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속 운동과 중력에 의한 효과를 나는 구분을 못한다라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중력이 있는 곳에서 자, 이렇게 가야 돼요. 중력이 있는 곳에서 지구죠. 밖이 완전히 안 보이는 차단된 이런 박스 안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내 눈앞에서 물체를 놓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관찰하기를 물체가 중력과 속도로 등가 속도 운동에서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게 나의 실험 결과고 관찰 결과입니다. 이건 왜 그래요? 중력 때문에, 물체에 가해진 중력 때문에. 자, 내가 중력장 속에 있을 때 나는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무중력 공간 속에 밖이 보이지 않는 박스 안에 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중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중력 공간에서 사과를 이렇게 놓으면, 공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죠? 얘가 받을 중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박스가, 걔가, 관찰자를 포함한 걔가 위로 가속 운동을 합니다. 또는 중력 가속도 10m/s 가속 운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사과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관찰 결과는 내 눈 앞에 있던 사과가 내려가는 것처럼 관측이 되겠죠. 나 기준으로는 내가 가속 운동을 위로 하고 있지만 무중력 공간 가속 중에는 나는 물체가 낙하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내 눈앞에서 놓은 물체가 내 눈에서 발 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걸 보면서 나는 가속 안 하고 중력장 속에 있는 건지 무중력 공간에서 가속 중인 건지 구분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력장 속에서 내가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내 눈앞에서 공을 놨는데 나는 박스 전체와 함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또 어떻게 돼? 나 자체가 가속 운동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때하고 구분 못하는 건 또 뭐야? 이때하고 구분 못하는 거는 무중력 공간에서 등속 운동 또는 정지해 있을 때,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을 때, 가만 놓으면은 공이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공을 가만히 놨더니 여기 둥실둥실 떠 있어. 여기서도 나도 공도 중력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내 눈앞에서 계속 보여. 그래서 오히려 중력장에서 가속 운동할 때나 무중력장에서 가속 운동하지 않을 때도 구분을 못하고, 중력장에서 가속 운동 안 하고 있을 때와 무중력 공간에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끼리도 구분을 못합니다. 자, 요것도 구분 못하고 요것도 구분 못하고 어쨌거나 내가 관찰하는 어떤 현상이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 때문인지 관찰자가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찰이 되는지는 구분을 못한다라고 그래요. 가속 운동을 관찰자가 아래로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얘도 가속 운동을 하는데 이때는 중력장에서 관찰자가 가속 운동을 안 할 때였고, 얘는 가속 운동을 하지. 근데 내가 관찰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는데 나는 관찰자가 가속 운동을 안 할 때와 물체가 똑같은 중력장, 이거 중력은 물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 관찰자가 가속 운동할 때 관찰자도 같이 가속 운동할 때, 이때는 관찰 결과를 보면서 내가 무중력 공간 속에서 물체 들고 모두 다 가만히 있나? 이것들 구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알아요? 실제로 무중력 공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영화화 해가지고 촬영할 때도 이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찍는다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 우리 영화 중에서 그 우주선 내에서, 우주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화로 하는 것도 되게 많죠. 실제로 중력장에서 이 상황을 만들 때 이 상황을 만들어서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한대? 세트를 만들고 거대한 비행기 위에 세트장을 만들고 배우들이 타고 촬영 장비 탄 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안전벨트 매고 있다. 안전벨트 푸세요. 그래. 뭐 높이 올라간 다음에 안전벨트 풀죠.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빼고는. 니네도 푸세요. 그래. 그런 다음에 자 액션 그래요. 갑자기. 그러면은 배우들이 액션 카메라 감독 쫙 하고 그러는 거에 또 어떻게 해? 우리 파일럿 아저씨도 액션을 합니다. 어떤 액션을 해요? 엔진을 꺼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는 배우들이 막 액션 막 하고 있고 카메라 워크 하고 있는데 조종사도 액션 엔진을 꺼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쭉 가다가 오 하고 떨어지죠. 이 안에서는 이 일이 벌어지죠. 이거랑 구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고 막 뺑글뺑글 돌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들 죽겠죠. 그러니까 컷 그런 다음에 다시 서서히 사사사사 넘어가면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엔진 작동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뭐 10초 정도 분량 요 정도씩 촬영해서 이어붙여가지고 무중력 공간 상황을 이렇게 찍고는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영화가 아폴로 13 같은 영화가 아폴로 13은 아니야? 아폴로 13이 아마 톰 행크스 나오나? 그렇죠? 아무튼 무중력 공간을 표현하는 영화에서는 이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특히 요거 말고 요 상황에서 구분 못하는 두 상황에서 관찰자는 가속 운동하지 않고 중력받아서 움직이는 물체를 내가 관찰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내가 가속 운동을 하면서 중력은 없는 곳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지 내가 중력장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 물체가 중력받는 걸 관찰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등가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그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도 가끔 나와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특정 관찰자가 스스로 정지해 있는지 등속 운동하는지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특수상대론 얘기잖아. 그거는 구분할 수 없다. 맞긴 맞지만 특수상대론 얘기잖아 라고 가야 되는 거고 또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관찰자 스스로 내가 등속 운동하는지 가속 운동하는지 구분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말이 틀린 거고. 그죠? 등속 운동하고 스스로의 가속 운동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가속 운동인지 중력 때문인지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게 등가 원리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습니다. 자, 이걸 구분을 못하는데 둘을 구분을 못하는데 가속계에서 관찰되는 특정 사건을 확인을 해봅니다. 가속계에서는 자 여기 큰 외부가 보이지 않는 박스가 있는데 진짜로 외부에 있는 가속하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중력 공간에서 이렇게 있을 때 빛이 이렇게 가요. 그냥 직진을 해요. 그럴 때 외부가 보이지 않는 박스에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조그만 창문만 뚫어놨을 때 여길 빛이 통과한 다음에 빛이 가는 동안에 사람이 위로 등속 운동하는 게 아니라 위로 가속 운동한다면 자,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내 방이 정지해 있는데 내가 보기에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 내가 보기엔 빛이 비스듬하게 떨어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는 빛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속 운동하고 있을 때는 빛의 경로가 휘는 모습으로 직진이 아무튼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진이 아니라 이렇게 말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직진이 아니라 휘는 걸로 보이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겠죠? 빛이 이렇게 가는데 관찰자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면서 가면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속하는 관찰자에게 빛이 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를 가속계에서 그러면은 중력장 내에서도 중력 때문에 빛은 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장 내에서 중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중력이 있으니까 빛이 직진하면 안 되고 중력받아서 이렇게 휘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말고 휘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포물선 운동처럼. 물체를 던졌는데 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빛은 워낙에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안 하고 엄청 빠르니까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은 중력에 끌려서 휘는 포물선 운동 낙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력은 왜 발생해? 중력은 왜 발생해요? 질량이 있는 물체가 또 다른 질량이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중력 영향받아서 휘어 떨어지려면 빛은 질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질량이 없죠. 빛은 광자라고 하더라도 질량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야, 질량이 없는데 무슨 지구가 얘를 끌어당겨?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발끈하면서 만유인력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량 있는 물체가 질량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게 만유인력이 아니라 질량 있는 물체가 주변 공간을 왜곡시켜 놓기 때문에 물체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방향이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만유인력의 효과다. 질량이라는 것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걸 갖다가 시공간을 왜곡시킨다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킨다가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공간, 3차원 공간이 아니라 4차원 공간을 왜곡시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뭐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여도 잠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시공간이 왜곡된다는 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자, 시공간의 왜곡이 뭐냐? 지금 중력 때문에 빛이 휜다면 자, 여기 거대한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있을 때 빛이 이 주변을 지나갈 때 직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가야지 된다는 얘기야. 그래요. 근데 빛은 이런 성질이 또 있습니다. 빛은 실제로 계산을 그걸 해요. 미분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기법을 써가지고 이걸 하는데 지오대식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지오대식 경로를 찾는다라고 그러는데 우주 공간에서든 어디에서든 빛은 최소 시간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최소 시간의 원리라는 거는 빛이 어떤 경로를 이미 지나갔을 때 그 경로의 임의의 두 지점을 잡았을 때 빛이 지나간 실제로 존재한 두 경로를 빛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고 싶을 때 이걸 최소한의 시간이 걸릴 경로로 이렇게 찾아갔다라고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해서 Q까지 도착하려면은 이거보다 흰색보다 파란색 경로를 따라가는 게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굳이 찾아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때? 여기에서 흰색 경로를 따라가는 것보다 파란색 경로가 더 짧죠. 근데 빛을 억지로 이렇게도 보내보려면 빛이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도착했고 얘는 좀 늦는다라는 얘기야. 빛이 중력렌즈 효과 이런 것 때문에 휜다면 자, 이걸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여기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야? 이게 더 경로가 길지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경로가 길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이게 10% 길지만 여길 지나갈 때 속력이 20% 빠르다면 그럼 먼저 도착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지 않죠. 뭐야? 진공 중에서 빛은 누가 보기에도 광원에 의해서도 아무튼 빛은 일정한 속도를 가지죠. c. 빛의 속도는 똑같아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먼저 도착합니다. 무슨 얘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시간이 뭘 어쨌는데. 자,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든 억지로 이렇게 가든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지 되는데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가 1초 만에 여기까지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온다면은 0.9초 만에 올 수도 있었단 얘기예요. 경로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0.9초가 충분히 지나고 1초가 다 돼서 얘는 도착을 할 수 있을 때 이 경로로 온 애는 아직 그나마도 도착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0.9초 만에 올 수 있었던 애가 무려 1초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못 왔어. 왜 그럴까? 억지로 이렇게 보낸 빛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는 1초 만에 내가 왔는데 이 짧은 경로 오면서 왜 0.9초 만에 올 수 있다고 했으면서도 여기까지밖에 안 왔니? 막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해? 나도 0.9초 동안 이 경로 따라가면 여기 도착할 수 있어. 짧으니까. 그런데 내가 출발한 지 0.8초밖에 안 됐는데 너 왜 나보고 여기 끼식이나 가라고 자꾸 그러니? 라고 이 빛이 대답을 한다고. 얘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대답합니다. 뭔 소리야? 1초 다 지났는데 우리 동시에 출발해서 1초 다 지났는데 뭔 0.8초 타령이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 나는 너보다 얘하고 가까운 경로를 택해서 왔잖니. 아, 어쩌라고? 그랬더니 나는 질량이 대단히 큰 물체에 평균적으로 너보다 가까운 경로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까운 경로를 왔기 때문에 얘에 의한 중력이 강한 공간을 거쳐서 왔다. 아, 어쩌라고? 그랬더니 중력이 강한 곳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력이 강한 곳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는 1초 만에 갔는데 나는 0.9초 만에 갈 수 있지만 나는 0.8초밖에 안 지나서 이까지밖에 안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엔 동등한 위치지. 근데 이거를 시공간 4차원 그 좌표를 가지고 나타내 보면은 여기의 시간 흐름과 여기의 시간 흐름이 차이가 나서 이만큼이 1m고 이만큼이 1m처럼 보여도 그건 3차원적으로 같은 길이라는 거지. 시공간 좌표에서는 그 길이에 대해서 다르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시공간의 왜곡이라는 설명입니다. 시공간이 굽어있다, 휘어있다, 왜곡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보통 그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뿔쑥 들어갔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수학적인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4차원적으로 휘었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냥 뭐 그런 말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뭐 그냥 억지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잠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덧셈에 대해 뺄셈에 대해 모든 정수는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자잉? 닫혀 있다라는 무슨 말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지나가던 우리 꼬맹이가 물어봅니다. 아저씨, 형, 정수에 대해서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정수 영역의 그 공간은 부피가 얼마예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정수 영역의 공간은 부피가 얼마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아니 뭔가가 어디 닫혀 있다면서요. 닫혀 있으면 그 닫힌 공간에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되게 커요? 작아요? 아니 그 닫혀 있다가 이게 문이 닫혀 있는 이 독립된 공간이란 뜻이 아니라 연산상 그 안에서 다른 유리수들을 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다른 실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런 수학적인 의미인데 그걸 닫혀 있다라는 말을 쓰니까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간이 굽어 있다. 틀린 말입니다. 공간이 굽어 있다라는 말은 아예 틀린 말이고 시공간이 굽어 있다라는 말은 써도 괜찮은데 시공간이 굽어 있다라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4차원적으로 시공간이라는 걸 전제하고 수학적으로 굽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좀 알만한 얘기로 하면 시간이 모든 공간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모든 공간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중력이 강한 데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야 되겠네. 그게 가속계랑 구분이 안 돼야 되니까 그러면 가속계에서도 시간이 느리게 가면 되겠네요. 가속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 지금은 이걸 다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실험하는지 아니?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가고 뭐 이러는 거 실험 어떻게 하는지 아니? 정교한 기계를 만듭니다.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하나는 땅바닥에 두고 하나는 저기 뭐 대기권 근처에 뭐 이런 데 놔요? 그런 게 아니고 시계를 두 개, 정교한 시계 두 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둘 사이 한 10cm 정도 이렇게 높이 차를 줍니다. 그리고 얘들이 몇 초 동안 이렇게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르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봐요. 그랬더니 확실히 시계가 덜 가 있어요. 왜? 얘가 지구하고 더 가까워서 여기보다 여기가 중력이 더 크니까. 고작 몇십 cm 정도 차이의 중력 차이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도 요즘에는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래서 그 실험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된 다음에 실험했더니 맞으면서 하는 말이 또 뭐야? 역시 아인슈타인 또 맞았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가속계에서도 시간은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것도 일단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말들이 다 진짜냐, 실험해보거나 관찰해보면 맞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증거를 갖다 대죠. 자, 예를 들면은 중력장 근처에서 빛이 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중력 렌즈 효과라고도 하죠. 요거는 특별히 설명이 추가가 필요 없죠. 그죠? 그죠? 블랙홀도 얘기를 들 수가 있어요. 블랙홀. 왜? 우리는 블랙홀은 주변에 모든 걸 빨아들이는데 지나가던 빛도 너무 심하게 휘게 해서 빨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도 이제 그 중력이 강한 곳에서 빛이 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이런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력이 강한 곳에서의 수성 공전 궤도의 세차 운동 오차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건 뭔지 그냥 외우기만 해도 되는데 빠르게 점검만 합니다. 55쪽 상단에 잠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돼요. 케플러 법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케플러 법칙, 타원궤도의 법칙처럼 태양 주위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이 돌 때 얘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돌아요. 그러면은 장축, 단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수성이 특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때 이렇게 생긴 타원궤도를 예쁘게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이 타원 자체가 조금씩 하지만 태양을 초점으로 두는 이런 타원으로 이렇게 뒤집어요. 무슨 얘기냐? 나중에는 장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이걸 공전궤도의 세차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전운동도 세차운동을 하는데 공전궤도의 세차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못 구하는 게 아니에요. 뉴턴역학에서 설명이 다 됩니다. 뉴턴역학에서 이거저거 요건 다 생각해보면은 수성은 이 공전궤도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비틀어지기를 그 비율이 100년 동안 5600초가 뭐냐면 100년 동안 3600분의 5600도 그러니까 100년 동안 18분의 28도 돌아가면 돼요. 9분의 14도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1.56도 요 정도 100년에 걸쳐 쫙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걸 그 궤도의 모양을 쭉 그려가지고 관측을 해보니까 어때? 비율상 100년 동안 5557도 5557초 만큼만 돌아가는 게 관찰이 돼요. 뭐 예상보다 43초 1초가 각초예요. 단위가 각도의 단위로서 3600분의 43도만큼 예상보다 오차가 있어요. 0.8% 정도, 요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장축이 이렇게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장축이 99.2%까지만 돌아갔다 이겁니다. 요거 덜 돌아갔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0.8% 정도면 적은 거 아니까 어마어마한 오차입니다. 물리에서는 0.8%는 그냥 아예 틀린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리 해봐도 이게 극복이 안 되는데
이게 상대론으로 설명이 되더라. 어떻게? 이 오차가 설명이 되더라. 세차 운동이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차가 설명이 되더라. 오차가 어떻게 설명이 돼? 오차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자,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만큼 돌아가야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100년 동안 관측은 안 했는데 관측해보니까 100년에 걸쳐서 요만큼 덜 돌아간 효과가 나타나더라. 뭐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관측을 해보고 그 비율을 계산을 했겠죠. 그러는데 그러려면 몇 달이든 얘가 어디 있을 때 궤도가 바뀐 모양, 수정된 모양 이런 것들을 다 찾기 위해서 기간이 걸렸을 텐데 예를 들면 100년 동안 관측을 했다 치자. 100년 동안 관측을 했는데 덜 돌아갔어. 이거 뭐지 그래요.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 너 100년 동안 어디서 관측했니? 그래요. 100년 동안 지구에서 관측했는데요. 그래요. 100년이라는 시간도 지구에서 쟀는데요. 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 거대 질량 태양 주위에 그 수성은 상당히 가까운 데 있고 지구는 되게 멀리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수성에서보다 지구에서 시간이 좀 빨리 갑니다. 중력이 더 커서 여기가. 그래서 지구에서 100년이 지난 줄 알고 얼마나 갔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왜 모자라지? 그랬더니 수성은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아직 99년 2개월밖에 안 지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는데 아직 99년 2개월 지났으니까 조금만 남겨놓자고 요만큼만 궤도가 수정된 거다. 궤도가 틀어진 거다. 그 효과를 이거저거 다 따져봤더니 정확하게 지구가 수성보다 시간이 좀 더 빠르게 가는, 거꾸로 빠르게 가는 효과를 계산해보니 그러면은 요 오차가 해소가 되네. 그래가지고 그게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는 것의 증거가 확실히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수성의 세차운동 오차 부분 해석에 관련된 얘기고 이걸 보고 이제 시공간이 왜곡됐다 이런 말을 원래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증거로서 나오는 것에 인공위성의 시간지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인공위성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표면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표면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속도에 의한 시간 팽창 이런 거 밑에 시계 A와 시계 B가 반지름을 다르게 해서 같은 각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면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가속도가 A와 B 서로 다를 건데 B의 구심 가속도가 더 클 거기 때문에 B가 시간이 더 천천히 간다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실험을 해보면 나온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또한 일반 상대론 할 때 헷갈리는 얘기인데 자,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특수 상대론에서는 A라는 사람이 보기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B가 보기에는 내가 정지해 있고 A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야? A가 보기엔 B가 움직이고 B가 보기엔 A가 움직이니까 정지한 관찰자보다 움직이는 관찰 대상은 시간이 나보다 천천히 간다 그러죠. 특수상대론 기억나니?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간다라고 하는데 A, B 누가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가야 돼? 특수상대론에서는 A가 보기엔 B가 나보다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되는 거고 B가 보기엔 나보다 A가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정지, 네가 움직여. 아니야, 내가 정지했고 네가 움직여 라는 걸 싸우니까. 자, 근데 이렇게 봅시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공간이 뭐 해가지고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여기 거대 질량체 근처에 사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B라는 사람은 저기 멀리 무중력 공간에 둥실둥실 떠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가 시간이 천천히 가야 돼? 절대적으로 A가 시간이 천천히 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력이 강한 곳에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B가 보기엔 A가 중력이 강한 곳에 있으니까 네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고, A가 보기엔 어때요? 맞아. 내가 중력이 강한 곳에 있고 네가 중력이 약한, 없는 곳에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고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누구랑 다르게 흐르는 효과라고 하더라도 특수상대론에서는 내가 보기엔 네가 보기엔 내가 서로 이게 말싸움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네가 보기에도 내가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는 시간 지연 효과에 대한 해석이 약간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표현상 실수를 유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뭐 기타 등등 55쪽에서 이러저러한 효과들을 들면서 이렇게 일반 상대론에서의 효과들이 증거로서 자꾸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반 상대론에서는 설명할 이유가 없지. 일반 상대론에서는 중력 효과와 가속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 건데 등속 운동하러 있을 때는 특수 상대론이 일단 계속 맞고 예를 들어서 A가 보기에는 내가 정지했고 B가 왼쪽으로 10m/s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B가 보기에는 A는 오른쪽으로, 내가 정지했고 오른쪽으로 A가 10m/s로 움직여요. 자, 제3자 C가 등장을 하자. 제3자 C가 등장을 했는데 그럼 제3자 C는 어떻게 움직일래? 누가 보기에 어떻게 움직일래? 원래는 그 속도도 보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C가 보기에는 니네 다 닥쳐. 내가 정지해 있고 너는 왼쪽으로 5m/s, 너는 오른쪽으로 5m/s로 움직여. 그러면은 나보다 니네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데 니네끼리는 시간이 동등하게 흐르는 거고 나보다는 느리지만 니네끼리는 똑같이 흐르는 거고 D라는 애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얘가 왼쪽으로 1m/s로 움직이고 내가 보기에 얘는 오른쪽으로 9m/s로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나보다 너는 시간이 약간 천천히고 내가 보기엔 넌 시간이 많이 천천히 흐르고 뭐 이런 걸로 네, 그러면 또 다 바뀌는 거지? 네, 그리고 나중에 운동이 자, 잠깐만 물리원 얘기 조금만 합시다. 그러면 쌍둥이 패러독스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생체 나이가 똑같은 뭐 완전한 쌍둥이 둘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뭐 5살이든 6살이든 뭐 5살 때 대강 원래는 그 조금 더 전제가 필요하기는 한데 A는 지구에 남겨져 있고 B가 우주선을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A가 보기엔 B가 움직이니까 나중에 B가 더 어린 상태로 있을 거고 B가 보기엔 A가 움직이니까 나이를 안 먹어서 A가 더 어린 상태로 있을 거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얘가 6살 됐을 때 얘는 아직 좀 숫자를 내가 10살 되었을 때 얘는 아직도 8살이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10살이 되었을 때 너는 8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둘이 나이가 누가 어린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래? 누가 맞는 거야? 서로의 해석이 다른데 누가 맞는 거야? 자,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철학적이면서도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게 키가 누가 크냐, 성장이 누가 더 많이 돼 있느냐 이걸 봐야지 되는 건데 얘가 많이 커 있겠느냐, 얘가 많이 커 있겠느냐의 의사가 서로 달라졌을 때 아인슈타인은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쟤 생각하고 얘 생각하고 뭐가 그게 문제가 되냐라는 거죠. 아니,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특수상대론에서만 따졌을 때도 일반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의견을 가지는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나름 살아가면은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얘네들이 만나서 싸우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구상에는 미친놈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을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 사람이랑 안 만나면.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들이 쌍둥이기 때문에 둘이 멀어지는 상황으로 서로 떠났다면 얘들은 안 만날 거기 때문에 아, 넌 그러고 살아라. 내 생각은 이렇다. 아, 몰라. 저러고 사나 보지. 얘가 생각해. 뭔 소리야? 내가 맞는데. 아휴, 됐어. 그냥 저렇게 살라 그래. 착각하면서 살라 그래.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상충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이제 문제가 되죠. 분명히 8살보다 10살짜리가 키가 클 텐데 내가 보기에는 뭐 왜 이렇게 얘네가 크냐? 그런 동시에 아니지. 내가 보기엔 얘 꼬맹이 얘는 아직도 키가 안 컸네 하는 동시에 얘가 보기에는 얘가 내 머리 위에서 얘는 키가 컸네. 이거는 동시에 성립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기 위해선 만나야 문제가 생기는데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A가 여기 있고 B가 출발해서 여기쯤 갔을 때 이제 못 만나잖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자꾸 네가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 꼬맹이 일로 와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방향을 바꿔서 돌아와야 돼요.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게 뭐야? 속도가 바뀌는 거죠. 가속운동입니다. 가속운동하는 동안에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을 때 얘가 맞아요. 거봐, 네가 너 나이를 안 먹었지 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만 하느냐. 서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너 엄마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얘가 가고 있는데 얘가 새로운 우선을 타고 막 따라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을 타고 막 따라잡기 위해서 속도가 생겨야 되죠. 엄청나게 가속이 돼야 되죠. 그 가속 중에 얘가 시간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출발합니다. 내가 10살이고 얘가 여기서 8살, 우리가 5살에서 출발했는데 나는 10살, 얘는 8살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자꾸 개겨.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내가 금방 간다. 그러면서 얘가 막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얘는 내가 생각하기에 얘는 8살이고 10살이니까 그래도 따라잡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15살, 11살 이런 채로 만나겠지 생각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얘 입장이면 얘 입장. 내가 10살에서 막 따라가가지고 11살이 되려고 하는데 스스로 가속하고 있는 걸 알죠? 그럼 어떻게 돼? 스스로 가속하고 있는 것의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 꼬맹이 저 8살짜리 내가 따라잡는다 하면서 1년 정도 나이 더 먹는 기간은 필요할 텐데 엄청 빠르게 가속해서 저 녀석 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갈수록 8살짜리 갑자기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내가 가속된 동안에 나만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기 때문에 관찰할 때는 8살이었는데 내가 요만큼 가속된 동안에 얘가 갑자기 상대적으로 나이가 훅 먹어요. 그래서 내가 11살 정도 돼서 따라잡으면은 얘는 그 사이에 내가 가속한 동안에 상대적으로 A보다는 나이를 빠르게 시간이 빨리 경과해서 얘가 그 짧은 시간에 푹 15살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꼬맹이 잡으러 갔는데 이 동안에 내가 나이를 잘 안 먹었는 바람에 다 가보니까 형 돼 있어요. 얘가 따라잡으면. 그런데 거꾸로 얘가 가다가 너 가만히 있어. 나 다시 간다. 이렇게 올 동안에 그 사이에 꼬맹이가 나이를 갑자기 빨리 먹네 식으로 돼가지고 만났을 때에는 모순이 없어집니다. 일반 상대론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안 만날 사람끼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굉장한 진리의 상대성에 대해서도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양립할 수 없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서 싸우지만 않으면 돼. 그냥 서로 각자 살면서 돼요. 뭐 그랬습니다. 이건 해석을 좀 유의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라는 것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자,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 했고요. 뒤에 보면은 케플러 법칙과 상대성 이론에 대한 쭉 설명들 문제 몇 가지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도 가졌다가 갈 건데 책에서 52쪽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질량 스몰 m짜리 물체가 질량 라지 m짜리 물체 근처에서 만유인력만 받으면서 타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케플러 1법칙 타원궤도의 법칙에 의하면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돌게 된다라고 그랬을 때 이 타원궤도의 모양이 여기가 타원의 중심 O고요. 장축 있고 단축 있을 때 O에서 장축사 한 끝까지의 거리 이걸 장반경이라고 그러죠. 장반경 A 단반경 B가 있으면 중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 F라는 것은 그야말로 초점이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면은 F제곱 할 그런 위치에 있게 되겠죠. 타원이에요. 자, 그러는데 이런 천체가 돌 때 우리 이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하면 이게 태양하고 천체하고 가까워지면 빨라지고 멀어지면 느려진다라고 그래요. 뭐 그러려니 하면서 순간 속도 V와 현재 태양과 천체까지의 거리 R이라 그랬을 때 A, B, F하고는 상관없이 현재 거리 R에 대해서 V 곱하기 R 값은 도는 내내 일정할 거예요. 요게 말하자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것과 별도로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유인력의 크기. 자, 만유인력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인데 멀 때 약하고 가까울 때 강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현재 거리와의 관계에서 R 값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 중심 간의 거리가 있을 때 G R 제곱분의 mm 뉴턴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뭐 그냥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용수철 보면은 용수철이 모양이 변형돼 있을 때 현재 걸린 탄성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중력 만유인력도 마찬가지예요. R만큼 거리가 있을 때의 만유인력과 현재 포텐셜 에너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G R분의 mm 줄이다 라고 합니다. 식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항상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 사이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요. 둘 질량의 곱의 비례를 하고 R 값에 그냥 반비례를 합니다. 제곱의 반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물체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하고 상대적으로 멀리 있을 때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언제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야? R' 얼마만큼 거리 있을 때? R'만큼 거리 있을 때가 포텐셜 에너지가 큰 겁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R보다 R'이 커지면 분모 숫자 값이 커지면 전체 절대값이 작아지는데 마이너스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줄이었다면 멀리 떨어지면 마이너스 8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커진 겁니다. 선생님 마이너스라도 10하고 8하고 비교하면 얘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벡터량이나 나는 이걸 플러스라고 이걸 마이너스로 할 거야 그랬을 때 나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제각각이니까 벡터량이나 부호 따지지 말고 운동량의 크기 비교해봐 그러면은 뭐 부호는 됐고 얘가 크고 얘가 작아요 라고 하는 거지. 에너지 스칼라량으로서 이거는 진짜로 마이너스가 9879431 0 1 2 3 4 5 6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멀리 있을 때가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큰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자, R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M짜리가 있을 때랑, 예를 들면 질량 2M짜리가 있을 때랑, M짜리, 2M짜리 포텐셜 에너지가 누가 커요? M짜리가 더 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비교했을 때 지금 태양에 대해서 말하자면 포텐셜 에너지 높이가 낮은 곳에 있고 높이가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이 어떤 것으로부터 높이가 더 높을 때가 포텐셜 에너지가 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높이에 있는 두 물체의 경우에는 질량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으면 MGH가 포텐셜 에너지가 질량이 큰 게 더 크죠. 그런데 이거는 MGH라고 구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GR분의 GMM 그랬을 때는 질량이 큰 게 마이너스 값으로 포텐셜이 더 커지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포텐셜 에너지 똑같은 높이 있을 때 질량이 큰 게 더 작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아, 선생님 그건 좀 모순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거는 그 차이 계산만 하면서 뭐 쓸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고요. 행성의 순간 포텐셜 에너지 이러하고 또한 역학적 에너지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계에서 태양과 행성으로 이루어진 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일단 얘가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거나 말거나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긴 할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어떻게 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냐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gr분의 mm 이게 보존이 될 겁니다. 보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R값이 커지면 요 숫자가 작아지니까 V도 작아져야 되죠. R값이 작아지면 말이 이상하게 나온 것 같네. R값이 커지면 거리가 멀면 요 숫자가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작아지니까 보존될 에너지에 대해서 요만큼이 작아지니까 얘가 커지겠다. 내 말을 이상하게 하냐? 나도 말하면서 헷갈려.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포텐셜 에너지가 아무튼 증가하면 운동에 대한 작아지겠다 이래야지 되는 건데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있을 땐 크니까 속도는 느린 거고요. 여기 있을 땐 포텐셜이가 더 낮은 곳에 있으니까 포텐셜이가 더 작으니까 속도는 빠른 거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존될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로 보존되냐면 마이너스 G 2A분의 MM 줄로서 보존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타원 궤도가 있을 때 R값은 하나의 행성에 대해서 순간순간 계속 변하니까 순간 만유인력의 크기, 순간 포텐셜 에너지 크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보존될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어디에 있어도 보존은 돼야 되니까 현재 거리를 쓰면 안 되고 얘가 돌고 있을 그 궤도 전체의 단반경 말고 장반경의 2배,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 분의 mm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이게 보존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똑같은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얘 주위를 이만한 크기로 돌고 있어. 이런 타원을 돌고 있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장축의 길이가 더 길겠죠. 그러면은 장축의 길이, 타원 크기가 작은 걸 도는 A, 장축의 길이, 얘를 초점으로 하지만 큰 타원 궤도를 도는 B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누가 커요? 질량이 똑같을 때는 뭐 질량 효과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큰 궤도 도는 애가 더 커요. 역학적 에너지가.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크다. 자, 그래서 요것들 여러분들 식이 굉장히 비슷비슷하면서도 약간씩 차이 나는데 이게 그래도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좀 하시면서 아까 전에 문제들 풀어보라고 그랬는데 80번, 2, 5, 6, 9번 이렇게 풀라고 그랬는데 뭐 80번은 뭐 여러분들 이거
조화의 법칙 쓰는 거니까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82번 같은 것에서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 느린 지점에서 만유인력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A의 질량, B의 질량, 거리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서 얘네들이 이러이러한 공정 궤도 크기를 가지겠구나라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긴 반지름의 크기도 구하고 공전 주기에 대한 조화의 법칙도 쓰고 뭐 그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84번은 이것도 조화의 법칙 쓰는 건데 84번하고 88번이 이게 같은 취지의 문제예요. 조화의 법칙을 요렇게 써달라. 초점에 존재할 천체를 서로 다른 것으로 기준으로 요거 질량비까지 고려한 조화의 법칙을 써달라라고 하는 게 요 문제들의 취지인데 요것도 84번, 88번도 이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85번이 여기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죠. 포텐셜 에너지가 표기가 이와 같이 마이너스 GR분의 MM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 보면은 어떤 위치, 거리에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다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데 R0일 때 마이너스 E0라 그랬으면은 ER0 거리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2분의 E0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명한 얘기죠. 거리가 2배가 되면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절반이 된다. 그래도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 거 맞고요.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조금 계산을 해야 되지만 순간 만유인력의 크기, 포텐셜 에너지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곱하기 R 한 거밖에 안 보이죠? 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순간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 곱하기 R분의 1 하면은 만유인력의 크기가 나온다. 또 거꾸로도 쓸 수 있고 요런 식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기억, 여기서 얘기하는 A점에 있을 때 만유인력의 크기는 얼마겠느냐 E와 E0와 R0를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요런 말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구심가속도 뭐 얘기를 하든 만유인력의 크기 얘기하면서 질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니은, 디귿도 역시 운동에너지는 어디가 어디서 얼마만큼 크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 차이 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이제 또 차이가 나면서 합이 일정할 거고요.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였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좀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86번, 89번 뭐 이런 것들도 다 요 내용 가지고 이어서 풀면 되는데 뭐 나머지 문제들하고 오늘 나눠준 추가 문제 요것들 풀어와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질문이 많지 않은 학생은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전체적인 질문 있으면 그것도 하는데 좀 그 공통적인 질문이라면 그건 또 같이 보면서 그냥 추가 보강이라고 뭐 정규 수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추가 보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용 마무리하고 뭐 시험 대비 보통 학교도 이제 6월 10일경부터 시험 시작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음 주에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쭉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문 있는 학생들 질문 조금 더 하고 없는 사람들은 늦은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